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따뜻한 데다가 공기도 맑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은데 주말에도 뭐 어제 잠깐 비 오는 듯 했지만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았잖아요. 네. 박 PD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죠? 금요일 오후에 힘이 쫙 빠지는 일을 겪었어요. 아니 날씨가 좋았는데도? 날씨는 좋았는데 은행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저희 동네 안양 쪽에 있는 전 이제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거든요. 예. 거기서 뭐 증명서를 하나 띨 일이 있어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떡해요? 카운터에 떠있는 번호와 제 종이에 찍힌 번호가 거의 한 30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3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겠는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시간 40분을 기다렸어요. 어이? 은행 안에서? 예, 은행 안에서. 오. 심지어 와이파이도 안 돼. 핸드폰으로 놀 수도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했어요? 예, 무제한 데이터 아닌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와이파이도 안 되나 몰라. 아하. 자, 근데 가만히 제가 손님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 창구 있잖아요. 예. 창구는 6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은 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혹시 점심시간이었나요? 2시 반에서 3시였거든요. 아니 근데 왜 세 분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창구는 6개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6개를 만들었는데 아마도 직원분은 절반 정도만 뽑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6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은행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어지간한 업무는 다 앱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증명서 발급 이런 거는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은행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직원분은 원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1시간 40분이 걸렸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제 차례가 1시간 40분 만에 왔어요. 그 쪽지를 들고 딱 앉았더니 그 은행 직원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도 못 내는 거야. 그리고 이분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점장한테 따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은행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그런 부장급 이상으로 돼 보이는 분들이 없어. 이분들의 책상은 어디 있을까? 뭐 VIP 상담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 다 처박아 놨더라는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정작 일반 고객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직원들은 직급이 낮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 좀 한잔 하는 분들은 이미 이런 고객들 눈에서 다 사라져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따질 수도 없어.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간혹 몇 분들은 그 청원 경찰분 있잖아. 예. 이분한테 막 따지는 거야. 아니 그분한테 따져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무릎이 안 좋은데 1시간을 기다렸어. 총각. 아이고. 앉을 자리도 없어. 심지어. 아니 근데 그 지점은 진짜 심하네요. 그렇게 정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VIP 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일반 업무를 봐주거든요. 자, 근데 독하더라고요. 야하. 이제 기업이라든지 돈을 꿔주는 업무만 따로 하는 코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고객 창구에 비해서 이쪽이 훨씬 넓거든요. 정말 독하게도요. 그 번호가 절대로 그쪽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아까 무슨 지점이라고 했죠?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지점장이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 비산 지점이었습니다. 비산. 근데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쪽이 그나마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 옆에 국민은행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창구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무튼 우리은행 비산 지점 비산 걸리겠네요. 네.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네.
진짜 고객 입장에서 정말 실망했어요. 그렇군요. 애꿎은 직원분들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냐고. 그렇죠. 이게 매뉴얼일 정도로 그 지점장이라든지 부장들 이런 아저씨들은 이 사람들한테 그것도 강요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좀 저희가 걱정이 되네요. 그분들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업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마 세 분이었던 것도 거의 한 오후 2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있던 그분이 잠깐 김밥 먹으러 갔을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진짜 이런 모습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주말에 가족들이랑 좋은 데를 갔다 왔거든요. 어디요? 서울에 대학로라고 있죠. 네. 거기에도 과학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관은 조금 낡아가지고 거기서 뭐 볼 게 없었는데 최근에 거기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과학관으로 재탄생이 됐는데 애들이랑 거기를 토요일 날 오후 늦게 갔었는데요. 와, 진짜 사람도 많고요. 그렇지만 볼 것도 많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거기에서 진짜 재미난 것은 천체 관측관이랑 VR관이 따로 있는데 네. 이건 유료예요. 근데 미리 예약을 한 사람들만 다 매진이 됐어, 그날 표가. 그래서 그건 못 보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나 과학 기구 이런 것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서울과학관 가실 분들은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2주 전부터 예약을 받으니까요.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요, 좀 더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한번 가보고 좋으면 다음에 예약하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갔다 온 다음에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 2주 예약이 다 차 있어.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천과학관이랑은 다른 곳이잖아요. 다른 곳이죠. 과천과학관보다는 규모가 좀 작긴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리모델링 했으니까 좀 더 재미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날 토요일 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애들이랑 아주 재밌게 놀고 왔고요. 또 야외에 놀이터도 따로 있어요. 근데 날씨가 토요일 날은 아직 약간 쌀쌀해가지고 야외 놀이터를 다 개방하진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요번 주부터는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가족분들이랑 한번 거기 가셨다가 그 근처에 또 창경궁도 있거든요. 네. 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편한가요? 그 얘기를 꼭 드려야 되죠. 주차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그래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래도 애들이랑 지하철 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 동네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바로 불법 주차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창경궁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주말에는 광화문 같은 경우도 맨 바깥쪽 차선 주차가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창경궁 쪽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딱지 반드시 뗍니다. 박 PD가 경험을 하셨죠. 네. 되자마자 10분 뒤에 칼같이 와서 뗐어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은 근로시간 단축하려는 노력 사회 각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상인들, 이분들 근로시간이 좀 줄었을까 봤더니만 웬걸요? 평균 하루 11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1시간이나요? 예, 소상인,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하루 11시간 근무가요, 말 그대로 평균이라는 겁니다. 와하, 11시간을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자는 시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보통 주 6일 이상을 출근을 하시고요.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고작 4번밖에 못 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의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 이거 엄청 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낙제점 수준인 50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중소기업 중앙회가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봤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 12월 자동차 부품 판매업, 도매,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최근 한 달 평균 수입은요, 354만원. 성별로는 남성이 391만원, 여성이 314만원, 77만원 정도 차이가 있죠. 연령별로는 40대가 월 평균 406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가요? 음식점업, 소매업의 경우에는요,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 11.1시간으로 가장
길었지만 평균 수입은요 각각 291만 원, 297만 원으로 전체 평균이 354만 원인데 이것보다도 60만 원이 적었다는 거죠. 아이고. 자, 근데 하루 11시간 굉장히 장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보도를 접한 또 다른 자영업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15시간을 일합니다.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아하. 소상공인들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거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군요. 예, 15시간이면 출퇴근 2시간, 그러면 17시간이죠? 24시간에서 17시간 빼면은 7시간. 그럼 여기 집에 가서 씻고 뭐 좀 챙겨 먹고 그러면 여기서 또 1시간 빼면 잠자는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안전망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늘 얘기하듯이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이렇게 장시간 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나라 인류위를 다투는 타이어 업체 하나가 곧 중국에 매각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바로 금호타이어 얘기인데요. 이 소식에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분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연장해서 총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요. 오는 9일부터 광주와 전남 곡성, 경기 평택 공장에서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요. 오는 15일부터는 하루 총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는요. 생산조 단위별로요. 지난 3일 6시간, 4일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 바가 있대요. 노조 관계자는요. 총파업 전까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요. 파업 수위와 향후 추가 파업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15일부터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GM도 그렇고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노조는요. 채권단의 중국 더블스타 해외 매각 발표 이후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정치권에 잇따라 매각 반대 선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힘입어 금호타이어 지키기 광주 범시민 결의대회 이것도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노조는요. 산업은행이 지역경제의 혼란과 파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외 매각을 결정해버렸다. 광주 지역 경제에서 제2 군산 GM 사태, 제2 쌍용차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전면투쟁으로 해외 매각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죠.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 이게 적자로 해서 매각하느냐? 적자가 아니란 주장을 많이 해요. 흑자인데 문제는 중국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왜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 노동자들이 이 책임을 지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야, 이것도 한국 GM이랑 너무 유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그리고 옛 가야 대표이적인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이요. 최근 주위에 고층 아파트 단지 건축 계획이 확정되면서요. 경관이 파괴될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국가 사적 아닌가요? 국가 사적이기도 하고요. 불국사 같은 경우는 세계인들의 문화유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신기하죠. 경주시 부산시가요 30층가량의 고층 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잇따라 승인하거나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이나 경주시에 30층짜리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해운대 가면 많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잘 나가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무슨 예능 프로 보니까 롯데 이대호도 고층 아파트 사는 것 같던데 해운대에서. 그래요? 경주시가요 2015년 불국사 숙박촌 앞인 진현동 주차장터 15,000여 평에 14층 고층 아파트 10개 동 건립을 승인한 데 이어서요. 작년 7월 이 단지 앞 3,900여 평터에 또 다른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 그리고 오피스텔 한 동을 짓는 2차 사업을 잇따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는 앞서 2010년 자연녹지 지역이던 1, 2차 단지 건립터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관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었다고 해요. 아니 이 용도 변경해준 그 경주시장 도대체 누구예요? 자, 근데요, 문제는 이 재개발터가 불국사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820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코앞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진입로에서 보면요, 1차 단지 아파트들이 불국사가 있는 토암산, 이 토암산 경관을 정면으로 가려버린다는 거야. 토암산 경관은 아파트 주민들만 봐라. 이게 명물 아니에요. 이 토암산이 해가 뜰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불국사 그 석굴암에 있는 그 불상, 예전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었다고 하죠. 이마 쪽에 이 불상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딱 반사가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때문에 반사가 안 될 거야 이제. 아하. 물론 다이아몬드를 뭐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렇죠. 자, 그리고요, 부산 얘기 드렸었는데 이 가야권 최대 규모의 4, 5세기 무덤대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래, 이 동네가. 그런데 이 복천동 고분군의 경우 1월 25일 열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적을 둘러싼 복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32층 고층 아파트 단지 건립을 허용하는 현상 변경 심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묻겠지만 여기에 32층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살 사람들이 있나? 해운대에서 가깝나? 어허. 자, 근데요, 우리나라의 일각에서 저희가 예전에 라이엇 게임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 회사임에도 한국에서 본 돈으로 우리 문화재 반출된 것들 현금으로 되사오고 있는 그런 멋진 회사가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정작 한국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있는 문화유산을 경관을 해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 라이엇 게임즈가 부산시와 경주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하. 아무튼 6.4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진짜 투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네이버나 다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였냐면요,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거 혹시 보셨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했었고요. 이야. 10위권 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실검의 키워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 강조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거죠. 실제로요, 트럼프는 지난 1일에 이런 짓거리를 했대요. 철강 및 알루미늄 회사 임원들을요,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다음 주 중,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대요. 이거를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트위터에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쏟아내잖아요. 트위터를 통해서는요, 보복 관세를 의미하는 호혜 관세도 나는 도입하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때 미국은 우린 부과 안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건 불공정하고 게다가 어리석다, 그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는 호혜 관세를 나는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는요, 아예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무역전쟁, 이거 나 숨기지 않겠어, 나는 이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다고 해요. 한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좋고 이기기가 쉽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수십억 달러 잃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란 얘기인 거죠. 여기에 더해 미국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와 무역전쟁을 해도 좋다, 쉽게 이길 수 있다, 트럼프가 이거를 계속 강조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너무 순진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요, 트럼프의 말만 놓고 보면 무역전쟁이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한마디로 무역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트럼프가 허풍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과연 그게 허풍일까? 그래서요, 오늘은요, 트럼프의 허풍 전략과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전략이 허풍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트럼프의 전략, 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우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도 국내에서 단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국 내 지지가 필수라는 거죠. 근데 최근 외신을 통해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요, 우군은커녕 이거 반란 아닐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는 예전부터 공화당 내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우선 미국의 MBC 방송은요, 트럼프가 사실상 전 세계에 무역전쟁 개시를 선언했었을 때 내부 골치 아픈 다른 사안 때문에 격노한 상태였다. 이거를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날 폭로를 했어요. 트럼프의 심기에 정통하다는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폭로했대요. 심기에 정통하다는 표현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관리는요, 트럼프의 무역전쟁 개시 결정은요, 별도 이슈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분노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건네도록 합의를 통해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내부 시스템 붕괴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렇죠. 한마디로 다른 일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풀이를 어디다 하느냐? 전 세계에 대고, 야, 나 기분 나빠. 니네랑 무역 전쟁 하겠어. 전 세계에 대고 이렇게 허풍을 쳤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 더 나아가 세계 최강을 아직까지 자부하고 있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이 미국의 지도자가 전쟁이란 용어, 무역 전쟁이란 용어를 그대로 썼거든요. 이 용어를 통해 분풀이를 한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는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탄핵당할 만한 명분을 쌓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뭔가 이 자기가 검색어 순위에서 떨어지니까 그게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화가 났나?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MBC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화를 낸 이유가 한 가지도 아니래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요, 얼마 전 사임을 표명한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장관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의회 증언, 이게 꼽히고 있대요. 이 힉스가요, 문고리 권력, 트럼프의 통역사 이렇게 불렸던 양반이거든요. 네. 여자분이세요. 양반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힉스는요, 지난달 27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서 증언한 다음 날인 28일 날, 나 이제 관두겠어요, 사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요,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힉스 사임에 대해 트럼프가 자신의 성격과 스타일을 잘 이해하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보좌관 중 한 명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고리 권력인데 얘가 관두겠다고 자진 사임을 했으니까 그만큼 트럼프에게 엄청 좋지 않고 트럼프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미국판 최순실인데, 그렇죠. 이 힉스는 왜 그만둔 거죠? 힉스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난달 청문회를 했었는데,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청문회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는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사족을 붙였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요? 같은 장소에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트럼프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힉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트럼프가 이 얘기를 듣고 엄청 화가 났었대. 그래서 힉스를 불러다 놓고 엄청 질책했다는 거죠. 이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 이 표현 뭐겠습니까? 트럼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책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돌연
힉스는 나 관두겠어. 사임을 했다는 거야. 우리 보통 직장인들이 품 안에 사표 넣고 다니잖아요. 네. 힉스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요. 힉스가 이렇게 사임 발표까지 하니까 트럼프가 엄청 화가 난 거죠.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 힉스가 자신의 신복이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질책해도 얘는 사임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힉스가 아이씨 기분 나빠. 사표를 던지고 나니까 트럼프가 엄청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쟤는 그냥 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같이 있을랬는데 얘가 사임을 해버렸어. 우리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MB 측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고로요. 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요 트럼프가 화난 이유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힉스의 출신을 보면요. 박근혜 문고리들과 너무나 비슷해. 힉스가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밖에 안 돼요. 올해 나이가 30살. 트럼프의 손잡벌인데? 여자분이라니까. 손녀벌인데? 그렇죠. 근데 트럼프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된 게 201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힉스가요. 예전에 뭘 했었느냐 봤더니만요. 10대 시절에 랄프 로렌이라고 있죠. 오. 여기 모델로 활동을 했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쁘세요. 그리고요. 뉴욕의 홍보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이때 마침 고객이 누구였느냐? 트럼프의 장녀 있죠. 우리나라 왔던 그 동계올림픽 때 이방카였다고 합니다. 이방카의 눈에 확 든 거야. 이쁜 애가 홍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 나랑 한번 같이 일해보겠어요? 이렇게 이방카가 아마 제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카의 눈에 든 다음에 2년 뒤에 트럼프 재단에 스카웃이 됐고요. 이방카의 패션 브랜드 홍보 업무까지 맡았다고 해요. 그 인연으로 2015년 1월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대선 캠프에서 언론 담당 보좌관으로 발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이기니까 2016년 12월에 백악관 전략공보 책임자로 지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 8월에 전임자였던 앤서니 스캐러무치 전 공보장관이 열흘 만에 잘렸었잖아. 이 자리를 바로 힉스가 차지했다고 해요. 네. 이게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윤전추 행정관. 그렇죠. 박근혜 시절. 이 윤전추가 개인 트레이너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연소 청와대 3급 행정관. 이렇게 갔어요. 이 양반이나 어찌 보면 너무나 비슷해. 저는 이 윤전추라는 이름 처음 듣고서 윤전기의 오타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아까 트럼프가 화가 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힉스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또 있대요. 뭐가 있느냐? FBI 내부 수사를 둘러싸고요. 제프 세선스 법무장관과의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요. 지난달 28일 세선스 법무장관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법무장관이랑 이런 말장난을 하나? 수치스럽다. 법무장관한테. 예. 그래도 한 나라의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비판을 가했다고 합니다. 뭐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 FBI가 법무부 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선거 캠프 인사에 대한 비밀 감시를 허용하는 영장을 받는데 해외 정보 감시법을 남용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세슨스 장관이 아니다. FBI 잘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BI를 법무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 산하인데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무지 화가 났다는 겁니다.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FBI가요. 지난 대선 기간에 트럼프 선거 캠프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시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발부가 왜 됐느냐? 상대방이었던 경쟁자였던 민주당 쪽이 자금을 댄 조사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야 민주당 쪽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감시영장 발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10중 포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FBI가 해외 정보 감시법을 남용하면서까지 트럼프 진영을 편파 수사했다. 트럼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편파 수사건 말건 아무튼 어디서 자료가 나왔건 말건 이게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 진영에서 나온 조사 자료 가지고 했다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거를 10중 포화를 가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화당 사람들을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어지간한 확실한 팩트가 아니면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트럼프 진영에서는요, 요 사건을 가지고요,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의 내통 의혹 사건,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서 이거 민주당에서 정치 공작을 한 거다, 이렇게 반격 카드로 삼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세슨슨 장관은 이거를 같이 트럼프 진영과 손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사 의지, 이 FBI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명쾌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FBI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 러시아 스캔들 조사하는 거 그냥 해라,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야, 세 선수 네가 좀 손을 봐야 될 텐데 이거 왜 그냥 놔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스럽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미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세슨스 장관을요, 여러 차례 면박을 주고요,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특히나 심지어는요, 최근에 이런 요구도 했대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사를 해달라, 세슨스에 요구를 했대. 아니, 말이 됩니까? 지가 러시아 스캔들을 일으켜놓고서 이걸 막지 못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수사하래.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트럼프 지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드시죠? 아니, 그렇게 세선스가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는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세선스가 교체된다는 루머는요, 지난해부터 수차례 많이 흘러나왔대요. 특히나 그 다음 타자도 벌써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기도 했어요. 다음 타자가 누구냐?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세선스는 아직까지 건재하다고 해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군요. 아마 그럴 의혹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요, 지난 1일 날 백악관 대변인도요, 트럼프가 세선스 사임을 바라고 있는가?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는 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니다면 아니지, 내가 아는 한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선스를 자르고 싶은 마음은 트럼프가 속으로 막 굴뚝 같을 거예요. 하지만 세선스는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난 대선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던 원조 지지자라고 해요. 이분이 상원의원인데 당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진짜 가짱게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쉽게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이 원조 지지자니까. 원조는 아까 박 PD의 의혹대로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트럼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근에 MB 비리를 폭로하고 계신 분이 있죠.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왜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세선스가 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잘라? 세선스를 자르고 싶지만 자르지 못하는 것 같아.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쟤 잘랐으면 좋겠는데 잘랐다가 가는 뒤탈이 걱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분노 게이지가 갈수록 높아졌다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화가 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트럼프가 변화별 신경제를 다 냈을 텐데 세 번째가 가장 커요.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가장 많이 화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족 문제가 지금 크게 터지고 있어요. 이방카가 바람 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몰라요. 그것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건 농담입니다. 아무튼요, 트럼프의 사위가 있잖아요. 제러드 큐시너. 이방카 남편이잖아요. 그쵸, 이방카 남편. 이 양반이 백악관 선임 고문인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큐시너에 대해서요, 기밀 정보 취급 권한이요, 강등이 됐대. 원래는 1급이었는데 1급도 상시 1급은 아니고 임시로 허가해 줬었는데 최근에 2급으로 강등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1급 비밀 아니면 특수정보급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임시 허가권을요, 기밀급으로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시너 선임 고문은요, 대통령의 1일 브리핑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위가 트럼프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왠지 빌려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아니 대통령의 1일 브리핑 이거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우리나라 뭐 재벌사 회장들 같은 경우에도 1일 브리핑 받아보는 거 보면 각종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일일 브리핑.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있죠. CIA의 비밀 작전 정보. 이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가장 민감한 성격의 정보원과 동맹국 정보기관으로 입수한 자료, 극비 분석 보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1급 비밀급 이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닌 고위층 중에서도 극소수에게만 이게 배포되는 자료라고 합니다. 네. 근데 큐시너는 그 전에는 이걸 받아보다가 이제부터는 받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번에 접근 권한이 강등된 게 알고 봤더니만 큐시너만은 아니긴 해요.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요. 이는요, 롭 포터 전 백악관 비서관의 가정폭력 스캔들로요, 백악관 관계자들의 기밀 정보 취급권에 대해서 논란이 매우 커졌대요. 아, 와이프 때린 아저씨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포터를 싫어하는 백악관 사람들이 이 눈에 가시일 거 아닙니까? 이 포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터가 와이프를 때렸다는 이 가정폭력 스캔들을요, 언론에 흘린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요, 트럼프의 투타운심을 받던 포터 어떤 폭력을 저질렀을까? 이 양반이 결혼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전처가 2명이나 있대요. 근데 2명의 전처를요 다 때렸대. 전처가 현처일 때 때린 거예요? 아니면 전처인데 지금 때린 거예요? 아마 현처일 때 때리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처 2명을 동시에 때린 거예요?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아이, 그런 건 아니죠. 각각 이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폭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포터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겠죠. 지난달 초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상습범인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시인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이 불거지니 백악관 내에 난리가 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요, 이거 어디서 샜는가? 백악관 직원들 사이에서 새지 않았을까? 언론에 흘러나간 게. 그래서 임시 기밀 정보권 취급권을 가졌던 백악관 직원들의 이 정보 접근 제한을 추진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큐시너의 선임 고문과 갈등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흘리지 않았는데 왜 내 정보 접근권을 제한해? 이러면서 큐시너와 존 켈리 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표면에 드러난 얘기고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접근권을 제한했느냐? 단순히 스캔들 유출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는요, 큐시너에게 영구적인 기밀 정보 취급권을 주어지지 않은 것은요, 큐시너와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면요, 큐시너가요, 이스라엘 있죠, 그리고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여기 정부 관계자들과 공식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만났대. 왜 만났을까요? 이거 국가를 개인 소유화하는 거. 그러니까 MB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구만. 맞아요. 큐시너가요, 대통령 힘을 등에 업고 얘도 자체적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비즈니스를 왔다는 거야. 이스라엘, 중국,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이권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마치 MB 측근들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자원외교로 검은 돈 많이 챙겼잖아. 이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저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그런 방송을 했었잖아요. MB 박근혜 정부를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니까 우리 돗자리 깔아야 돼. 아무튼요, 더 재미난 것도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트럼프는요, 대통령 권한으로 이 큐시너에게 다시 정보 취급권을 돌려줄 수도 있대요. 네. 그것도 임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명문화가 돼 있대. 하지만 트럼프는요, 존 켈리가 박탈하겠다, 큐시너의 정보 접근 제한권을 박탈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놔뒀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희가 추측하건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큐시너가 실제로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비즈니스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 버린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자식이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랬구나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저희가 줄곧 얘기했지만요, 트럼프는요, 대통령이라기보단 정치인이라기보단 사업가예요.
이 사업가란 사람들은요. 자신이 비즈니스를 직접 챙기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딸도 아닌 하물며 사위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에 침범한 거 이거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절대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볼 수가 있죠. 지금 MB 형 조카와도 다스 소유권 내게 아니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고륙상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가족 간에는 비즈니스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요. 아주 이 큐셔너를 요번에 제대로 경고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너 내 이름 팔아먹고 비즈니스 했다. 너 가만히 안 놔둬. 근데 트럼프가 이방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거는 딸을 사랑하는 거고 사위를 사랑하진 않겠죠. 네. 아무튼요. 한 나라 대통령 더구나 세계를 이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 정말 볼상사납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들, 특히 미국 언론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감정적인 대통령 때문에 행정부 내부 시스템마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MBC 등이 보도한 백악관 내부 문건에 따르면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대요. 무역전쟁, 호혜 관세 등을 언급한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요. 정보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조차 없이 그냥 트럼프가 혼자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대요.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와 백악관 사이에 손발도 맞지 않은 게 드러나가지고 아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윌버로스 상무장관이요. 1일날 오전 11시에 미국 철강 알루미늄 업계 경영진을요. 백악관으로 초빙했대요. 그런데 정작 백악관 직원들한테는 그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백악관 관리들은요. 초청 대상이 된 난다긴다 하는 기업인 15명을 신원조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존 켈리 비서실장조차 이들의 이름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대요. 게다가 간 다음에 12시간 전까지 백악관 내에 어떤 팀도요. 아까 얘기했던 관세 정책 관련된 입장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왜 이 사람들이 백악관에 들어가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백악관에서는요. 아무 발표도 나오지 않고 그냥 만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무역전쟁 얘기까지 나와버렸어.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 역시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관해선 사전 설명 전혀 듣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가 너무나 막 가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무역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에 삐져서 즉흥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들은요. 이런 사설까지 싣고 있어요.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제목의 사설까지 싣더라고요. 여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국제 정치사에서 중요한 변화는 보통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도 한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번 사건도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죠. 이어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보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데다가 이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도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의 동맹과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 상처받게 된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이를 구출해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난다.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네, 알루미늄의 50%의 덤핑 관세를 매기면 물론 알루미늄, 철강 미국 회사들은 좋겠지만 그 철강을 받아 쓰는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도요. 이날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더라고요. 무역전쟁은 파괴적이다. 물론 트럼프는 이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보다. 그러니까 바보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상당수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가 중국에 미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했어야 한다. 근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동맹국들을 화나게 했다. 이는 대공황이 왔던 1930년대 사례에서와 같이 전면적인 세계 무역 전쟁에서 승리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꼭 이렇게 또라이 같은 애들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감정적으로 그걸 다시 해버리거든.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들만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맹국들, 아까 언급했던 동맹국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미국에 보복하겠다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은요, 강력하게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강도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유럽연합은 미국산 철강이나 농산물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오호, 미국을 상징하는 것. 그렇죠. 아니, 맥도날드에 매기면 되겠네. 그것뿐만 아니라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죠. 그리고 리바이스, 버번 위스키,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특히 왜 얘네들이 언급되냐면요, 이들 상품은요, 미국의 유력 의원들의 지역구의 대표 상품이거든요. 어허. 이거 보복 관세하면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말이면 껌뻑 죽는 걸로 알려졌던 캐나다 있죠. 미국의 우방 아닙니까? 근데 캐나다도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들뿐만 아니라요, 세계무역기구인 WTO, 여기는요,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국제통화기금인 IMF도요, 논평을 냈는데 미국이 가능성을 높인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대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WTO와 IMF가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대해서 공식 논평을 낸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이번 무역 전쟁 예고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대응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국도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의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는요, 미국 국채 매입 중단 카드 이건 내밀겠다,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 덤핑 조사 개시, 벌금 부과, 이런 맞불 대응을 펼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아닙니까? 미국 국채를 1조 1849억 달러나 가지고 있어요. 네. 중국이 이 국채 대량 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경제 아작날 수 있죠. 게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콩 수입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것도 중국이 꺼낼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우려가 불거지면서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그리고 구축해온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947년 가트라고 하죠. 이 체제 만들었죠. 1995년 WTO, 이 체제를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 사상을 첨파했고 미국 중심의 국제 분업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 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무역 적자를 통해 전 세계 달러를 공급하면 전 세계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원자재와 공산품을 팔아서 달러를 다시 얻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근데 트럼프가 미국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시키면 이 70년간 유지되어온 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한심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지금 미국이 물론 무역 적자 계속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미국에게 크나큰 데미지를 입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역 적자를 꾸준히 봐야 달러라는 이 기축통화, 이 파워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체제 붕괴뿐만 아니라 동맹국가의 안보협력 차질, 이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터지고 있어요. 미국의 CNBC 방송은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관세 부과가 동맹국들과의 긴장을 조성해 미국의 안보적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특히나 미국의 방산업계 여기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 뭐냐?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에릭 패닝 최고 경영자는요,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미국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요 벌써 이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무역전쟁, 호혜관세 이거 얘기한 거 이거 허풍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뻥인지 뻥 같은 위험한 발언이지만 또 실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트럼프는요 대통령이기보다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맨인 트럼프도요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왜냐? 사례를 봤거든. 한국의 사례 박근혜처럼 탄핵될 수가 있거든요. 네. 러시아 스캔들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이거 가능성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데 이 지지층 결집의 건수를 잡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오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이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모으려면 통상 분야만큼 성과를 내기 쉬운 게 없다, 트럼프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나는 사나이 이렇게 외치면서 마초를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부러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요. 아니 마초라는 걸 자랑하려면 푸틴처럼 하든가. 푸틴이랑 근데 어찌 보면 좀 비슷하죠. 우통 먹고 맨날 이렇게 운동도 하고, 푸틴은 보니까 호신술로 막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사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 변호사나 전문가 검토 없이 야 이거 내가 결정해, 즉흥적으로 무역전쟁, 호혜관세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행정부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시스템이 망가져서 듣지 않으니 대통령인 내가 직접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공무원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무역전쟁, 호혜관세를 얘기를 해도 정작 실행에 옮길 공무원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트럼프는요 이런 꼼수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걸 내가 무마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오히려 이거를 갈등을 더 크게 조장을 해. 더 크게 해놓고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대통령 직권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해가지고 요 갈등까지 한꺼번에 무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치밀한 두뇌를 가졌을까요? 좀 그게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으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박 PD의 지적처럼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트럼프가 비즈니스만 알지 경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내부 갈등 이거 모면해야 되고, 지지율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역전쟁, 호혜관세 이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부에서 다 반대하고 그 실제로 시행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벌써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나 예상보다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거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역전쟁, 호혜관세 카드를 꺼내면요, 그래도 내 의견 좀 찬성해주는 의견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거든. 모든 언론이 이거 공격해. 거기다가 자신과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재계에서도 이거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세계 최강국인데 자신이 말을 하면 껌뻑 죽을 줄 알았던 EU나 캐나다까지 야 니네랑 못 살겠어, 니네랑 맞짱 뜨겠어, 거세게 반발하는 거에 트럼프가 얘네 이상한데? 내 말에 겁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발을 해? 놀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공화당조차 국내 경제 타격과 무역전쟁을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각을 더 높게 세우고 있거든요.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일자리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복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상원의원은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나쁜 정책은 좌파 정부에서나 예상되는 것이다. 트럼프한테 좌파 정부에서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공화당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뜻대로 무역전쟁, 호혜관세 추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 진짜 그대로 밀어붙이면 실제로 탄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집권 이래 계속 지가 하려는 거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학적으로도요 트럼프의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가 쓰고 있는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허풍 전략으로 했잖아요. 허풍 전략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의 능력을 과장해서 상대방을 겁먹게 만드는 전략이잖아요. 네. 뭐 영어로는 블러핑 전략이라고 하고 뭐 시쳇말로는 뻥 전략 뭐 이런 얘기하죠. 뭐 화투를 칠 때나 포커 같은 거 도박을 할 때 또 동네 양아치들이 싸움할 때 이런 뻥 전략 많이 쓰잖아요. 근데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뻥 전략이요 경제학적으로도 연구가 됐었대. 누가 연결을 했느냐?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200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버드대의 로버트 오먼 교수가요. 이거를 게임 이론에 적용해서 그 기업 간의 경쟁에 대입해서 이 뻥 전략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먼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품 생산을 늘리면 경쟁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신제품을 개발하면 경쟁사도 신제품을 개발할까? 이런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뻥 전략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과 대응이 필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쟁사의 추격을 물리치려고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는 회사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장 한 몇 조 단위 공장 짓겠다. 이러면 다른 경쟁사들이 저기서 많이 지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비즈니스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나오면 그 회사도 실제로 발표했던 공장 계획 없었던 일로 가버리잖아. 이런 게 바로 뻥 전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먼 교수가요. 한 가지 이 뻥 전략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3가지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3가지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이 오먼 교수는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 동화 아시죠? 네.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때 양치기 소년은 무료함을 달래는 재미라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이 뻥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업에게도 경쟁사의 추격을 물리친다던가 내가 막대한 순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이 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성공할 때 분명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하지만 트럼프는 블러핑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내부 갈등을 무마하고 지지율을 올리는 거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블러핑 전략으로 이 갈등이 무마되겠어요?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손해를 주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아까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백인 노동자 이외의 계층들로부터는 엄청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블러핑 전략은 이 오먼 교수의 충고를 보더라도 성공하기 힘들어 보여요.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양치기 소년의 경우에는 언덕 아래에서 일하는 동네 사람들은 언덕 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만 블러핑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의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갈등, 지지율 하락,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쳐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블러핑 전략이 성공하려면 나의 정보를 상대방이 몰라야 하는데 트럼프는 여기서도 아니란 얘기인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이 블러핑 전략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만 성공한다. 오먼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 사실을 잊었다가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믿어주지가 않잖아요.
블러핑 전략도요 항상 성공한 게 아니라 처음에만 성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동안의 블러핑 전략을 너무 자주 써왔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시로 블러핑, 거짓말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포스트가요 지난 1월에 트윗과 인터뷰, 회견 이런 트럼프가 했던 발언을 팩트체크를 했는데 취임 1년 동안 트럼프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2140번. 오, 장난 아니죠? 거의 쉬는 날 빼면 하루에 10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미난 것은요. 트럼프가 이 1년 동안 거짓말하지 않은 날이 딱 56일 있었대요. 근데 왜 이날은 거짓말을 안 했을까? 이때는요 골프 치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비꼬았을 정도예요. 아니에요. 골프 칠 때도 분명히 뻥을 쳤을 거야. 나 이거 파 3홀인데 한 번에 넣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트럼프는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너무 자주 구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트럼프의 말을 믿지 못하는 단가에 벌써 다다란 게 아닌가. 양치기 소년과 같은 꼴을 당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옹훈 교수의 이야기를 대입해보면요. 네. 참고로요. 제가 블러핑 전략 찾다 보니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블러핑 전략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트로이 목마? 아, 그것도 있지만요. 삼국지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서성전투. 이걸 꼽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시 이 제갈공명은 총나라였고 강대국은 위나라였잖아요. 위나라의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제갈공명의 서성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서성에 군민이 몇 명 있었느냐? 15만 명을 대항할 군인이나 군민 모두 다 통틀어봤자 2,5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15만이나 2,500명이 싸움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이때 제갈공명이 꾀를 냅니다. 사마이가 성에 도달했었을 때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놔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은 마당을 쓸고요, 물을 뿌리고요,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갈공명은 심지어 성에 올라가서 검은고까지 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마이나 위나라 군사들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잠복? 그렇죠. 틀림없이 여기 함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군사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사마이가 군사를 물린 다음에 제갈공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 내용이 블러핑 전략의 특성과 조건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갈공명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마이가 내가 평생의 위험한 짓을 통해 희롱한 적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복병이 있을까봐 의심에 퇴각한 것이다. 내가 하도 곤란해서 부득이 이 계책을 썼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한 번도 사마이를 속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마이가 한 번은 크게 속아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더라도 블러핑 전략은요. 가능한 한 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써야 한다면 아주 진짜 결정적인 순간 딱 한 번만 써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1년 동안 2140번이나 썼으니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 연애할 때 남자들이 블러핑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은 척. 아무튼요, 여러분들도요, 요 트럼프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가 블러핑 진짜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제갈공명처럼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딱 한 번만 쓰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이거 양치기 소년처럼 바로 비각이 됩니다. 청혼할 때 한 번만 돈이 있는 척 해야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만 따로 하는 코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고객 창구에 비해서 이쪽이 훨씬 넓거든요. 아, 정말 독하게도요. 그 번호가 절대로 그쪽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아까 무슨 지점이라고 했죠?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지점장이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 비산 지점이었습니다. 비산. 근데 예.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쪽이 그나마 규모가 큰 편이에요. 심지어. 그런데도 그래요. 그 옆에 국민은행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창구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무튼 우리은행 비산 지점 비산 걸리겠네요. 네.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아, 진짜 고객 입장에서
정말 실망했어요. 그렇군요. 애꿎은 직원분들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냐고. 그렇죠. 이게 매뉴얼일 정도로 그 지점장이라든지 부장들 이런 아저씨들은 이 사람들한테 그것도 강요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좀 저희가 걱정이 되네요. 그분들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업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마 세 분이었던 것도 거의 한 오후 2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있던 그분이 잠깐 김밥 먹으러 갔을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자, 이런 모습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주말에 가족들이랑 좋은 데를 갔다 왔거든요. 어디요? 서울에 대학로라고 있죠. 네. 거기에도 과학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관은 조금 낡아가지고 거기서 뭐 볼 게 없었는데 최근에 거기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과학관으로 재탄생이 됐는데 애들이랑 거기를 토요일 날 오후 늦게 갔었는데요. 와, 진짜 사람도 많고요. 그렇지만 볼 것도 많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거기에서 진짜 재미난 것은 천체 관측관이랑 VR관이 따로 있는데 네. 이건 유료예요. 근데 미리 예약을 한 사람들만 다 매진이 됐어, 그날 표가. 그래서 그건 못 보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나 과학 기구 이런 것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서울과학관 가실 분들은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2주 전부터 예약을 받으니까요.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요, 좀 더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한번 가보고 좋으면 다음에 예약하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갔다 온 다음에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 2주 예약이 다 차 있어.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천과학관이랑은 다른 곳이잖아요. 다른 곳이죠. 과천과학관보다는 규모가 좀 작긴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리모델링 했으니까 좀 더 재미난 게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날 토요일 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애들이랑 아주 재밌게 놀고 왔고요. 또 야외에 놀이터도 따로 있어요. 근데 날씨가 토요일 날은 아직 약간 쌀쌀해가지고 야외 놀이터를 다 개방하진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요번 주부터는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가족분들이랑 한번 거기 가셨다가 그 근처에 또 창경궁도 있거든요. 네. 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편한가요? 그 얘기를 꼭 드려야 되죠. 주차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그래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래도 애들이랑 지하철 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 동네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바로 불법 주차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창경궁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주말에는 광화문 같은 경우도 맨 바깥쪽 차선 주차가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창경궁 쪽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딱지 반드시 뗍니다. 박 PD가 경험을 하셨죠. 네. 되자마자 10분 뒤에 칼같이 와서 뗐어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은 근로시간 단축하려는 노력 사회 각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상인들, 이분들 근로시간이 좀 줄었을까 봤더니만 광주 범시민 결의대 이것도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노조는요, 산업은행이 지역경제의 혼란과 파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외 매각을 결정해버렸다. 광주 지역 경제에서 제2 군산 GM 사태, 제2 쌍용차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전면투쟁으로 해외 매각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죠.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 이게 적자라서 매각하느냐? 적자가 아니란 주장을 많이 해요. 흑자인데 문제는 중국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왜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 노동자들이 이 책임을 지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야, 이것도 한국 GM이랑 너무 유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불국사 그리고 옛 가야 대표이적인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군이요, 최근 주위에 고층 아파트 단지 건축 계획이 확정되면서요, 경관이 파괴될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국가 사적 아닌가요? 국가 사적이기도 하고요. 불국사 같은 경우는 세계인들의 문화유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신기하죠. 경주시, 부산시가요 30층가량의 고층 아파트 재개발 계획을 잇따라 승인하거나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이나 경주시에 30층짜리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해운대 가면 많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잘 나가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무슨 예능 프로 보니까 롯데 이대호도 고층 아파트 사는 것 같은데 해운대에서. 그래요? 경주시가요 2015년 불국사 숙박촌 앞인 진현동 주차장터 15,000여 평에 14층 고층 아파트 10개 동 건립을 승인한 데 이어서요 작년 7월 이 단지 앞 3,900여 평터에 또 다른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 그리고 오피스텔 한 동을 짓는 2차 사업을 잇따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는 앞서 2010년 자연녹지 지역이던 1, 2차 단지 건립터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관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었다고 해요. 아니 이 용도 변경해준 그 경주시장 도대체 누구예요? 자, 근데요 문제는 이 재개발터가 불국사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820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코앞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진입로에서 보면요 1차 단지 아파트들이 불국사가 있는 토암산, 이 토암산 경관을 정면으로 가려버린다는 거야. 토암산 경관은 아파트 주민들만 봐라. 이게 명물 아니에요. 이 토암산이 해가 뜰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불국사 그 석굴암에 있는 그 불상, 예전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었다고 하죠. 이마 쪽에 이 불상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딱 반사가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때문에 반사가 안 될 거야 이제. 물론 다이아몬드를 뭐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렇죠. 자, 그리고요 부산 얘기 드렸었는데 이 가야권 최대 규모의 4, 5세기 무덤대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래 이 동네가. 그런데 이 복천동 고분군의 경우 1월 25일 열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적을 둘러싼 복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32층 고층 아파트 단지 건립을 허용하는 현상 변경 심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묻겠지만 여기에 32층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살 사람들이 있나? 해운대에서 가깝나? 자, 근데요 우리나라의 일각에서 저희가 예전에 라이엇 게임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 회사임에도 한국에서 본 돈으로 우리 문화재 반출된 것들 현금으로 되사오고 있는 그런 멋진 회사가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정작 한국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있는 문화유산을 경관을 해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 라이엇 게임즈가 부산시와 경주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튼 6.4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진짜 투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네이버나 다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였냐면요,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거 혹시 보셨나요? 그래요? 네, 이게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했었고요. 이야. 10위권 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실검의 키워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 강조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거죠. 실제로요, 트럼프는 지난 1일에 이런 짓거리를 했대요. 철강 및 알루미늄 회사 임원들을요,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다음 주 중,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대요. 이거를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트위터에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쏟아내잖아요. 트위터를 통해서는요, 보복 관세를 의미하는 호혜 관세도 나는 도입하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때 미국은 우린 부과 안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건 불공정하고 게다가 어리석다, 그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는 호혜 관세를 나는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는요, 아예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무역전쟁, 이거 나 숨기지 않겠어, 나는 이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다고 해요.
한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좋고 이기기가 쉽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수십억 달러 잃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란 얘기인 거죠. 여기에 더해 미국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와 무역 전쟁을 해도 좋다. 쉽게 이길 수 있다. 트럼프가 이거를 계속 강조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너무 순진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요, 트럼프의 말만 놓고 보면 무역 전쟁이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한마디로 무역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트럼프가 허풍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과연 그게 허풍일까? 그래서요, 오늘은요, 트럼프의 허풍 전략과 이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전략이 허풍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트럼프의 전략, 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우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도 국내에서 단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국 내 지지가 필수라는 거죠. 근데 최근 외신을 통해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요, 우군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따뜻한 데다가 공기도 맑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은데 주말에도 뭐 어제 잠깐 비 오는 듯 했지만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았잖아요. 네. 박PD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죠? 금요일 오후에 힘이 쫙 빠지는 일을 겪었어요. 아니, 날씨가 좋았는데도? 날씨는 좋았는데 은행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저희 동네 안양 쪽에 있는, 저 이제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거든요. 예. 거기서 뭐 증명서를 하나 띨 일이 있어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떡해요? 카운터에 떠 있는 번호와 제 종이에 찍힌 번호가 거의 한 30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3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쉽지 않겠는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시간 40분을 기다렸어요. 어이? 은행 안에서? 예, 은행 안에서. 오. 심지어 와이파이도 안 돼. 핸드폰으로 놀 수도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했어요? 예, 무제한 데이터 아닌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와이파이도 안 되나 몰라. 아하. 자, 근데 가만히 제가 손님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 창구 있잖아요. 예. 창구는 6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은 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아, 혹시 점심시간이었나요? 2시 반에서 3시였거든요. 아니, 근데 왜 3분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창구는 6개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6개를 만들었는데 아마도 직원분은 절반 정도만 뽑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6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은행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어지간한 업무는 다 앱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증명서 발급 이런 거는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은행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직원분은 원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1시간 40분이 걸렸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제 차례가 1시간 40분 만에 왔어요. 그 쪽지를 들고 딱 앉았더니 그 은행 직원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도 못 내는 거야. 그리고 이분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점장한테 따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은행에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그런 부장급 이상으로 돼 보이는 분들이 없어. 이분들의 책상은 어디 있을까? 뭐 VIP 상담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 다 처박아 놨더라는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정작
일반 고객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직원들은 직급이 낮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 좀 한잔 하는 분들은 이미 이런 고객들 눈에서 다 사라져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따질 수도 없어.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간혹 몇 분들은 그 청원 경찰분 있잖아. 예. 이분한테 막 따지는 거야. 아니 그분한테 따져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무릎이 안 좋은데 1시간을 기다렸어. 총각. 아이고. 앉을 자리도 없어. 심지어. 아니 근데 그 지점은 진짜 심하네요. 그렇게 정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네. 얘기했던 그런 VIP 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일반 업무를 봐주거든요. 자, 근데 독하더라고요. 야하. 이제 기업이라든지 돈을 꿔주는 업무인걸요. 평균 하루 11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1시간이나요? 예, 소상인, 뭐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하루 11시간 근무가요. 말 그대로 평균이라는 겁니다. 와하. 11시간을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자는 시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보통 주 6일 이상을 출근을 하시고요.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고작 4번밖에 못 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의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 이거 엄청 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낙제점 수준인 50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중소기업 중앙회가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봤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 12월 자동차 부품 판매업, 도매,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최근 한 달 평균 수입은요 354만원. 성별로는 남성이 391만원, 여성이 314만원, 77만원 정도 차이가 있죠. 연령별로는 40대가 월 평균 406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가요? 음식점업, 소매업의 경우에는요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 11.1시간으로 가장 길었지만 평균 수입은요 각각 291만원, 297만원으로 전체 평균이 354만원인데 이것보다도 60만원이 적었다는 거죠. 아이고. 자, 근데 하루 11시간 굉장히 장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보도를 접한 또 다른 자영업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15시간을 일합니다.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아하. 소상공인들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거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군요. 예, 15시간이면 출퇴근 2시간, 그러면 17시간이죠? 24시간에서 17시간 빼면은 7시간. 그럼 여기 집에 가서 씻고 뭐 좀 챙겨 먹고 그러면 여기서 또 1시간 빼면 잠자는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안전망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늘 얘기하듯이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이렇게 장시간 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나라 인류일을 다투는 타이어 업체 하나가 곧 중국에 매각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바로 금호타이어 얘기인데요. 이 소식에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분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연장해서 총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요. 오는 9일부터 광주와 전남 곡성, 경기 평택 공장에서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요. 오는 15일부터는 하루 총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는요. 생산조 단위별로요. 지난 3일 6시간, 4일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 바가 있대요. 노조 관계자는요. 총파업 전까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요. 파업 수위와 향후 추가 파업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15일부터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GM도 그렇고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노조는요. 채권단의 중국 더블스타 해외 매각 발표 이후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정치권에 잇따라 매각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힘입어 금호타이어 지키기